오늘 우리 테이블 위에는 꽤나 이질적인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수리아 제국의 역사적 기록부터 그 군중 심리에 대한 현대 뇌과학 논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있죠. 네, 맞아요. 에드거 앨런 포가 남긴 가장 기괴하고 덜 알려진 풍자극 네 마리 짐승이 하나로라는 작품의 원본 텍스트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숙한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볼 텐데요. 보통 에드거 앨런 포 하면 낡고 음산한 저택이나 까마귀가 등장하는 고딕 호러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극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임무는 이 생생한 라디오 극장 같은 텍스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 시공간의 좌표를 한번 맞춰볼까요? 세계 창조 후 3830년 고대 수리아의 수도 안티오키아로 말이죠. 안티오키아 에피다프네 정말 귀괴한 도시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눈을 감고 이 거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론테스 강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첫인상부터가 시각적인 모순 그 자체입니다.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약간 뭐랄까 극단적인 정신분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태양신 엘라 가발라를 모시는 압도적이고 화려한 신전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습니다. 부와 권력의 결정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밑을 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신전의 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운 좁은 골목길에는 진흙과 오물로 대충 빚어 만든 빈민들의 오두막이 마치 곰팡이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와, 묘사가 진짜 너무 생생해서 소름이 돋네요. 게다가 집들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솟아 있어서 대낮인데도 거리는 마치 이집트의 암흑시대처럼 캄캄합니다. 낮인데 캄캄하다고요? 네, 끝없이 늘어선 기둥들 사이로 하루 종일 등불을 피워야만 겨우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묘한 불안감과 억압이 공기 중에 그 짙게 배어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억압적인 분위기도 숨이 막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도시의 진짜 미친 점은 따로 있거든요. 아, 거리를 걸어다니는 존재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거리에서 철학자들이 과장된 몸짓으로 막 헛소리를 외치고 있고 원숭이 신조각상이 굽어보는 이 어두운 골목 사이로 맨수들이 돌아다니죠. 네, 목줄도 없는 사자 호랑이 표범들이요. 심지어 막 야생성을 드러내며 포효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주인의 외투를 들어주는 정중하고 세련된 시종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뒤를 아주 얌전히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풍경이죠. 이건 마치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도심 한복판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애완견 대신에 목줄 풀린 호랑이를 데리고 태연하게 쇼핑하는 격이잖아요. 하하, 정확한 비유네요. 겉으로는 맹수들이 목줄 없이도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 숨겨진 폭력성이나 야생의 물리적 법칙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시한폭탄 같은 거죠. 바로 그 불안정한 균형이 포가 설계한 안티오키아의 핵심 기전입니다. 맹수들이 인간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는 권력의 무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본능마저 억눌러버릴 만큼 강력한 보이지 않은 폭력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네, 완벽하게 통제된 극한의 공포 정치인 셈이죠. 그리고 그 폭력의 실체가 곧 거리 저편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뿔라펠 소리, 귀를 찢는 듯한 함성, 그리고 라틴어로 부르는 광란의 찬가가 막 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와, 그 찬가의 내용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맞습니다. 천명, 천명, 천명을 한 명의 전사가 목베었네 이렇게 외치죠. 이 군중이 찬양하는 대상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방금 전까지 무려 1000명의 유대인 포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학살하고 수리아의 모든 포도주보다 더 많은 피를 거리에 뿌린 잔혹한 폭군이거든요. 네, 그 묘사만 들으면 피 묻은 칼을 치켜들고 전차 위에 우뚝 선 아주 무시무시한 정복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던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폭군이요. 근데 막상 군중의 함성 속에서 등장한 왕의 꼴을 보면 진짜 헛웃음이 터집니다. 완전히 기대를 배신하는 등장이죠. 수많은 사람을 도륙한 그 폭군이 거대하고 우스꽝스러운 기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요. 당시 말로는 카멜레오 파드라고 불렀죠. 그 거대한 짐승탈을 쓰고 나타나서는
게다가 진짜 짐승 흉내를 내겠다고 네 발로 흙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눈알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서 헐떡거리는 상태로 말이죠. 그 우스꽝스러운 기린탈의 꼬리를 두 명의 후궁이 치켜들고 있다나요? 엘리네와 아르겔라이스라는 후궁들이죠. 상황이 정말 황당한 게 군중은 그 가짜 기린의 발굽에 입을 맞추려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와몽 그런 백성들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발길질하며 걷어찹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맞아가면서 그를 우주의 기쁨, 가장 위대한 기린이라며 막 찬양하잖아요. 네, 완벽한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지점에서 텍스트의 맥락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권력을 과시하고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면 사자나 용처럼 위압적인 맹수의 가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 그 우스꽝스럽고 기형적으로 생긴 기린탈을 쓰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걸까요? 이건 대중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권위를 깎아내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자폭행위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그 부조리함이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역사적 의미를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에피파네스요? 무슨 뜻인가요? 그게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빌려 나타났다는 뜻의 매우 숭고한 칭호입니다. 아, 신의 현현이요? 이름은 엄청나게 거창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사람들은 그의 끔찍한 기행을 보면서 뒤에서는 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 즉 미치광이라고 불렀죠.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라는 뜻이군요. 네. 포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망이 사자 가죽을 쓰고 위협을 가했다면 군중은 단순히 물리적 공포 때문에 복종했을 겁니다. 아, 사자니까 당연히 무서워서 엎드리는 거겠죠? 그건 아주 합리적인 반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가장 우스꽝스러운 기린탈을 쓰고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명백히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도 대중이 그 발길질을 봐주며 찬양하게 만든다면 어떨까? 이거군요. 네, 공포를 넘어선 대중의 이성 자체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너희는 나를 신으로 떠받들어야 한다. 약간 이런 극단적인 충성심 테스트 같은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내가 흙을 백이라고 우기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 기린이라고 우겨도 너희의 뇌는 그것을 위대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언의 선언인 거죠. 소름 돋네요. 이성을 포기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권력은 합리성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 합리적 사고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 합리적 사고를 포기하게 만든다. 왕의 이 미친 기행은 자신의 권력이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라는 한계마저 초월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가장 고도화된 지배 메커니즘이 셈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나니 왕의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소름 끼치게 다가오네요. 대중은 기린 가죽을 쓴 광인에게 박수를 치면서 자신들의 이성과 존엄성을 실시간으로 내다버리고 있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집단적인 맹목성이죠. 하지만 이 완벽하게 통제된 미친 연극은 아주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아까 초반에 언급하셨던 그 시한폭탄 말씀이시죠? 네, 앞서 거리를 얌전히 거닐고 있던 길들여진 진짜 맹수들에 의해서요. 인간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가짜 기린을 찬양했지만 동물들의 물리적 감각이나 본능은 속이지 못했던 거죠. 드디어 야생의 본능이 폭발하는 임계점이 온 겁니다. 맹수들의 눈에 에피파네스의 모습은 무슨 신의 현현 같은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짐승들 눈에는 그냥 웃긴 거잖아요. 네, 그저 짐승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불쾌하고 기괴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자와 호랑이들의 심기를 이 인간의 머리를 한 가짜 기린이 단단히 거슬러 버린 거죠. 인간 세계의 억압적인 질서가 결국 야생동물들에 의해 깨지는 순간이네요. 일제히 으르렁거리며 맹수들의 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통제된 도시의 불안정한 껍질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죠. 와, 이 추격전 장면은 정말 이 라디오 극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 나는 가장 위대한 기린이다 라면서 백성들을 발로 차고 네 발로 기어다니던 절대 권력자가 맹수가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비로하게 두 발로 벌떡 일어납니다. 하하, 네, 그 장면이 정말 통쾌하죠. 생존 본능 앞에서는 그 잘난 신의 현현도 가장 위대한 짐승이라는 컨셉도 1초 만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기린 가죽을 막 펄럭이며 원형 경기장의 히포드롬을 향해 두 발로 미친 듯이 도망치는 왕의 모습은 권력의 실체를 발가벗기는 최고의 코미디입니다. 진짜 이보다 완벽한 풍자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코미디의 활용점정은 도망치는 왕 본인뿐만 아니라
왕의 주변을 맴돌던 측근들의 태도 변화에 있습니다. 아, 그 후궁들이랑 신하들요? 네. 아까까지 왕의 기린꼬리를 받쳐들고 온갖 아첨을 떨며 신처럼 떠받들던 자들이잖아요. 맹수의 포효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왕의 꼬리를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쳐버리죠. 맞습니다. 권력의 기생에 만들어진 충성심이나 사회적 위계질서라는 것이 사실은 짐승의 이빨 앞에서는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허상이라는 것을 포화가 시각적으로 아주 통쾌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저는 이 아수라장을 보면서 솔직히 진짜 맹수들한테 묘하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맹수들한테요? 어떤 면에서요? 최소한 사자는 사자답게, 호랑이는 호랑이의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가짜 인형탈을 쓰고 군림하려는 폭군이나 그 가짜 탈에 머리를 조아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보다 오히려 그 야생동물들이 더 낫다. 네, 자신의 본성대로 포효하며 달려드는 저 야생동물들이 훨씬 더 투명하고 기품 있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인간 사회를 가장 밑바닥의 자연 법칙이 시원하게 응징하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그 역전 현상이 바로 맹수들이 인간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풍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적인 하이라이트는 짐승들에게 쫓기는 왕의 도주국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도주국이 끝난 직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숨어 있습니다. 아, 그 결말 부분요. 맞아요. 숨 막히는 질주 끝에 왕은 등 뒤로 야생곰이 발톱을 세우고 덮치기 직전에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원형 경기장의 게이트 안으로 몸을 던져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잖아요. 네, 간발의 차이로 살았죠. 문이 쾅 닫히고요. 왕은 아마 그 안에서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채 흙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겠죠. 여기서 상식적인 전개라면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져야죠. 네, 이 비참한 꼴을 목격한 안티오키아의 시민들이 드디어 왕의 권위가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그를 조롱해야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포는 여기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 깊은 절망을 선택합니다. 진짜 황당한 전개였죠. 안티오키아의 그 이른바 자유롭고 고귀한 시민들은 왕이 맹수에게 쫓겨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는 사실을 눈꼽만큼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니, 바로 눈앞에서 곰한테 쫓겨서 살려달라고 도망간 걸 봤는데도요? 네, 오히려 그들은 왕이 도망친 그 맹렬한 속도에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다음 올림픽 육상 경기의 우승 화환을 미리 왕에게 바치기로 결의하죠.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왕이 포식자를 피해서 찌질하게 도망친 게 아니라 위대한 스포츠 경기를 위해 질주를 했다고 믿어버린 거잖아요. 완벽한 착각이죠. 이 결말을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작가가 너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대중이 멍청하기로써니 곰한테 쫓겨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의 물리적인 동작을 보고 어떻게 올림픽 육상 경기의 위대한 스포츠 훈련으로 착각할 수 있죠? 이건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물리적 정보 자체를 뇌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물리적 정보를 뇌가 거부한다. 와, 이 지적이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정확한 분석입니다. 아,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네, 이것은 단순한 바보들의 코미디가 아니라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벌어지는 뇌의 방어 기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뇌의 방어 기제요? 군중의 뇌 속에는 이미 우리의 왕은 우주의 기쁨이자 완벽한 신성이다 라는 절대적인 전제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신성이 짐승에게 쫓겨 비참하게 뒹구는 시각 정보가 딱 입력되면 그런 기존의 믿음이랑 충돌하니까 혼란스럽겠네요. 그렇죠. 그들의 뇌는 기존의 세계관이 붕괴하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그 세계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뇌가 스스로 눈앞의 현실을 편집해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속으로 저건 도망치는 거야 라고 뻔히 알면서 겉으로만 아부를 떠는 게 아니에요. 거칠애가 아니라고요. 네, 뇌가 심리적 파국을 막기 위해 위대한 육상 훈련이라는 환상을 실제로 창조해내고 진짜로 그렇게 시각 정보를 필터링해서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와, 뇌가 아예 필터를 끼워버리는군요. 에피파네스가 기린탈을 쓰고 네 발로 기어다닐 때부터 그들의 이성은 이미 작동을 멈췄으니까요.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진실은 안중에도 없네요. 오직 관력자가 제시하는 서사에 맞춰서 자신의 인지를 왜곡하는 것만이 이 부조리한 시스템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 정말 소름 끼치는 결말이네요. 처음엔 우스꽝스러운 기린 가죽 때문에 웃었고, 그 다음엔 꼬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신하들 때문에 비웃었는데, 마지막에 왕의 도주극을 환호하며 우승 화환을 짜고 있는 군중을 보니까, 갑자기 서늘해지죠. 네, 서늘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결국 이 소설의 제목, 네 마리 짐승이 하나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오,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짐승의 탈을 쓰고 본능만 남은 폭군, 그리고 맹수 앞에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쥐새끼 같은 측근들, 도시에 풀려난 진짜 야생 맹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중이 있겠죠. 네,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상실한 채 맹목적인 무리를 지어 짐승 같은 확증 편향에 빠져버린 대중. 결국 이 네 부류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짐승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노약입니다. 문명을 이룩했다고 믿었던 고대 도시 한복판에서 사실은 단 한 명의 진저 인간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매우 예리한 통찰입니다. 포가 창조한 안티오키아가 세계 창조 후 3830년이라는 기묘한 배경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약간 뒤틀려 있잖아요. 네, 라틴어를 부르는 수리인처럼 시공간이 엉뚱하게 섞인 이 설정은 이것이 어느 특정한 고대 시대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와 대중 심리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복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우화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에드거 앨런 포의 이 기괴한 거리를 빠져나오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안티오키아의 어리석은 군중들을 보며 방금 전까지 마음껏 비웃었잖아요. 기린탈을 쓴 광인을 신으로 모시는 그들의 맹목적인 모습이 우스웠죠. 네. 하지만 완전히 시각을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대중이 정말로 진실을 몰라서 속은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안티오키아의 시민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저 권력자가 짐승의 탈을 쓴 미치광이라는 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 인정하기 싫을 뿐이다. 단지 저 위대한 왕이 그저 기린 탈을 쓴 바보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여태껏 그 바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 일상을 짓밟히며 살아온 나 자신의 비겁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잖아요. 그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겠죠. 그러니까요. 그 진실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해서 차라리 미치광아 신성한 육상선수라고 믿어버리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뇌를 속이는 길을 택했다는 거군요. 우리는 사회의 부조리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황당한 기행을 보며 막 분노하는 척하지만 어쩌면 그 부조리를 깨부수고 나와 진짜 야생의 혼돈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네, 우리 스스로 뇌를 속이고 그들에게 우승화환을 바치며 안전한 동물원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자초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남긴 이 불편한 원형 경기장의 문턱에서 한 번쯤 스스로의 세계관을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시원하게 흔들어 놓을 새로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